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면 세상에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는 고요한 청송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푸른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우러러보는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게 서 있었으니 바로 정승댁이라 불리는 명문가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안채와 사랑채가 위엄 있게 나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서려 있었지만 그 높은 담장 안에는 언제나 찬바람이 감도는 듯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집의 안주인은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가문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며느리 정화였는데 그녀는 단아한 용모와 빈틈없는 일처리로 시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문안 인사를 올리고 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 하인들마저 잠자리에 들고 나면 정화는 넓은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는 시린 바람을 남몰래 견뎌야 했습니다. 정승댁의 담장 너머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뜻이 높은 선비 성준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낡아해지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궁핍한 형편이었으나 성준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초롱초롱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칭송하곤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여 장에 내다 팔고 틈틈이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렸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호롱불 아래 앉아 책을 펼치고 글을 읽으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잠잠하여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하던 때에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뜰 장독대 곁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끝낸 뒤라 곡간은 가득 찼고 아랫목은 따뜻했지만 정화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으로 가득 차 달빛에 비친 그림자마저 외로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 어디선가 나지막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들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책을 읽는 소리였고 그 울림이 어찌나 청아한지 정화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초가집의 선비 성준이 읽는 글 읽는 소리였는데 비록 담장의 가려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목소리에는 글쓴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정취와 세상을 향한 올곧은 기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차가운 돌담에 기대어 그 소리에 빠져들었고 글 읽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법도와 규율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정화에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선 선비의 목소리는 바깥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이자 위로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화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작은 비밀이 하나 생겼으니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살며시 뒤뜰로 나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준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마다 책을 읽었고 때로는 논어의 한 구절을 읊기도 하고 때로는 옛 시인의 시를 낭송하기도 했는데 정화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목소리에 실려오는 감정의 결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곤 했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옷깃을 적시는 줄도 모르고 담벼락에 기대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달빛을 기다리는 달맞이꽃처럼 애처롭고도 아름다웠습니다. 한편 초가집의 성주는 자신의 글 읽는 소리를
담장 너머에 누군가가 듣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오직 학문에 대한 열정 하나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이 떨어져 불빛이 가물거리면 방문을 열어 달빛에 책을 비추어 읽었고,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 때면 옷깃을 여미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추위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끈기와 노력은 단순히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힘없는 백성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고 흰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정승댁 뒤뜰로 향하는 정화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간절함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혀 고요해지기에 성준의 글 읽는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고, 정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마치 따뜻한 화롯가에 앉아 옛 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 선비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하며 맑은 목소리만큼이나 단정한 용모와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정화는 엄격한 시어머니와 까다로운 집안 어른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낮 동안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집안의 질서를 잡고 하인들을 지휘하며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속으로는 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정화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오직 집안일을 오래 돌봐온 늙은 행랑어 멈만이 가끔 며느리의 눈가에 스치는 알 수 없는 생기를 의아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주는 평소와 달리 글을 읽다가 멈추고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깊고 무거운지 담장 너머의 정화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그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늙으신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졌거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진 탓이겠지만 정화는 자신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양반과 상민의 법도가 엄격한 세상에서 과부인 며느리가 외간 남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금기였기에 그녀는 그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마음만 졸일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성준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바느질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모아두었던 곶감과 쌀을 조금 꺼내어 하얀 보자기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직접 건네줄 수는 없었지만 누군지 모르는 이가 두고 간 선물인 척 담장 너머로 던져둔다면 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담장 앞에 서니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키면 집안에 큰 사단이 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 손이 떨려왔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보자기를 다시 품에 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하인들이 아침상을 차리는 것을 감독하며 애써 간밤의 동요를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솥뚜껑 부딪히는 소리와 도마질 소리, 그리고 하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냉철하고 빈틈없는 정승댁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망설임이 앙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집안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바깥마당을 쓸던 머슴이 뛰어들어와 다급하게 알렸습니다. 머슴의 말에 따르면 마을 아래쪽 초가집에 사는 선비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쳤다는 것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정화는 쥐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약초꾼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옮겨졌으나 당분간 거동이 불편할 것이라는 말에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척 머슴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날 밤 뒤뜰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기다리던 글 읽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아 정화는 텅 빈 밤 공기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담장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고 정화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점점 더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하인들에게 마을의 소문을 넌지시 물어보곤 했는데 선비의 노모가 아들을 간호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정화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몰래 쌀자루와 약재를 챙겨 담장 밑 개구멍 근처에 숨겨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 정화는 검은 쓰개치마를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뒤뜰로 나가 미리 준비해둔 꾸러미를 들고 담장 구석의 낡은 기와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은 쿵쿵거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지만 아픈 선비와 그의 노모를 돕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을 압도했기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담장 밖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누가 볼세라 황급히 안채로 돌아와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발 그 물건이 선비의 집에 무사히 닿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정화는 하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뒤뜰로 나가는 척하다가 담장 너머의 동태를 살폈는데 다행히도 어젯밤에 밀어 넣은 꾸러미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그것이 선비의 어머니이기를 바라며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칠 만에 다시금 담장 너머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비록 예전보다 힘은 없었지만 여전히 맑고 기품 있는 그 목소리에 정화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주는 며칠간 알아누워 있다가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다시 책상 앞에 앉았는데 누군가가 대문 앞에 두고 간 귀한 쌀과 약재 덕분에 기운을 차릴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 없는 은인에게 보답하는 길은 오직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뿐이라 생각하며 아픈 다리의 통증을 참고 밤늦도록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정화에게 전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글 읽는 소리와 보이지 않는 호의를 통해 마음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고 매화나무 가지마다 꽃망울이 맺힐 무렵 정승댁에는 먼 친척벌 되는 숙부가 찾아와 며칠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으나 눈빛이 음흉하고 재물을 탐하는 기색이 역력하여 정화는 그를 대면하는 순간부터 본능적인 거부감과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숙부는 집안의 가장 어른인 시아버지 앞에서는 굽신거리면서도 뒤로는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정화를 은근히 압박하며 재산 내역을 캐묻거나 하인들을 시켜 집안 구석구석을 염탐하곤 했습니다. 정화는 숙부의 수상한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집안 단속을 더욱 철저히 했지만 그녀가 밤마다 뒤뜰로 나가는 비밀스러운 행동이 자칫 그에게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만발한 매화 향기에 취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담장에 머물러 있던 정화는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소리였지만 그 순간 정화는 자신의 이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성주는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더욱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그의 글 읽는 소리에는 전보다 더 큰 열정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솜씨를 발휘하여 선비가 입을 튼튼하고 따뜻한 도포를 짓기 시작했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밤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옷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도포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고독한 정승댁 며느리가 세상 밖으로 보내는 무언의 편지이자 응원이었으며 결코 닿을 수 없는 인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정화는 완성된 도포를 보며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지만 죄 없는 선비가 추위에 떨며 공부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양심과 연민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도포를 보자기에 싸서 담장 너머로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는 밤. 정화는 주변의 소음을 틈타 신속하게 뒤뜰 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포가 든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며 부디 이 옷이 그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부디 무사히 과거에 급제하여 큰 뜻을 펼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정화는 숨이 내칠 듯한 긴장감 속에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성준이 늦은 밤 마당에 나왔다가 담장 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것이었는데 그는 땅에 놓인 꾸러미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성주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누군가가 있음을 직감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장을 향해 정중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누구신지는 모르오나 이 귀한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를 바로 곁에서 들은 정화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옷깃으로 입을 막고 숨죽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선비 성주는 자신에게 전해진 따뜻한 도포를 품에 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 이는 단순한 옷가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연민과 정성이 담긴 마음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솜을 두툼하게 넣어 누빔질한 솜씨는 투박하지 않고 정갈했으며 옷깃에 배어있는 은은한 매와 향기는 만드는 이가 얼마나 고운 심성을 지녔는지를 짐작게 하여 그의 메마른 가슴을 울렸습니다. 성주는 비록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은인이지만 이 고마움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밤을 새워 먹을 갈고 붓을 들어 떨리는 손길로 시한수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시는 달빛 아래 피어난 이름, 모를 꽃의 향기가 담장을 넘어와 외로운 나그네를 위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밤 인적이 끊긴 틈을 타 조심스럽게 담장 밑기와 틈새에 자신이 쓴 시가 적힌 종이를 접어 넣어두었고 혹여 바람에 날아갈까 작은 돌멩이 하나를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비록 직접 건넬 수는 없었으나 글을 읽을 줄 아는 이라면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으며 성주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쿵쿵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한편 정화는 며칠 동안 담장 너머의 동태를 살피며 혹시라도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뒤뜰을 거닐다 담장 틈에 끼워진 하얀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고 그 속에 적힌 단아하고 힘있는 필체와 아름다운 시구를 읽는 순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삭막한 정승댁의 높은 담장에 갇혀 지내던 그녀의 마음에 던져진 작은 파문과도 같았으며 정화는 황급히 종이를 품속 깊이 감추고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담장이라는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말 한마디 섞지 않고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애틋한 소통이었습니다. 정화는 밤마다 성준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그가 보내온 시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새겼고 성준은 누군가가 자신의 글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힘을 얻어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보다 더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라. 정승댁의 높은 담장 안팎으로 묘한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가에는 아침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과 빨래를 하러 나온 종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 사소한 이야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난한 선비 성준이 입고 다니는 옷이 제법 번듯해졌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으나 곧 그 옷감이 예사롭지 않으며 바느질 솜씨가 정승댁 솜씨와 닮았다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정승댁의 한 어린 하녀가 우물가에서 무심코 뱉은 말은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는데 밤늦게 뒤뜰에서 안주인 마님이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수근거렸고 설마 청상과 부인 마님께서 그럴 리가 있나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근거 없는 추측들은 살을 붙여가며 정승댁의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러한 바깥 세상의 소란을 까맣게 모른 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안 살림을 건사하며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의 식사를 챙기고 하인들의 일과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했으나 혼자 방에 남게 되면 서책 사이에 끼워둔 성준의 시를 꺼내보며 남몰래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것은 고된 시집살이와 외로움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낙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점점 더 위험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달콤한 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승댁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며 정화가 시집올 때부터 곁을 지켰던 늙은 행랑어멈이 정화의 방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어둡고 심각했습니다. 행랑어멈은 평생을 이 집안에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인물로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워 집안 어른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마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미세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기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행랑어멈은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화는 황급히 무언가를 바느질함 속에 숨기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행랑어멈은 짐작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짐짓 모른 척하며 다가와 며느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정화는 행랑어멈의 시선을 피하며 바느질거리를 만지작거렸으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행랑어멈은 주름진 손으로
정화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은 정화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가 주제 넘은 말씀을 올리나이다. 담장에도 눈이 있고 밤바람에도 귀가 달려있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충고를 넘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경고이자 멈춰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정화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고 잡힌 손을 빼지도 못한 채 멍하니 행랑어 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랑어 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는데 지금 마을 우물가에는 입에 담지 못할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선비님의 도포자락이 어디서 났는지, 밤마다 뒷뜰에 누가 서 있는지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단 말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정화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정화가 겪게 될 고초를 생각하면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화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멈, 나는 그저 라고 변명하려 했으나 행랑어멈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진심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 뿐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시면 마님뿐만 아니라 저 담장 너머 선비님까지 위태로워집니다. 그 말은 정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성준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 아래 앉아 성준이 보내준 시가 적힌 종이를 꺼내 들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눈물방울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행랑어멈의 경고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이 종이를 간직하는 것조차 훗날 큰 화근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참으며 촛불에 종이 끝을 갖다 대었고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종이가 검은재로 변해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종이가 모두 타버리고 한 줌의 재만 남았을 때 정화는 마치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행랑어멈에게 약속한 대로 더 이상 뒷뜰에 나가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창문을 굳게 닫아걸어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아도 마음속에서 울리는 선비의 글 읽는 소리는 지워지지 않아 그녀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베게릿을 적셔야만 했습니다. 한편 담장 너머의 성주는 며칠째 아무런 기척도 없는 담장 쪽을 바라보며 깊은 의구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람결에라도 느껴졌을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이 놓아둔 답신에 대한 반응도 없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가도 수시로 문을 열어 담장을 확인했고 알 수 없는 단절감에 집중력을 잃고 붓을 놓는 횟수가 늘어갔지만 차마 담장 너머로 소리쳐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승댁 사랑채에 머물고 있던 먼 친척 숙부는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독사 같은 눈초리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호령을 내려 쫓아내면서도 뒤로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엿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숙부는 정화가 가지고 있는 곳간 열쇠를 빼앗을 구실을 찾고 있던 차에 이 흐릿한 소문들이 자신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숙부는 밤이 깊어지면 몰래 사랑채를 빠져나와 뒷뜰 근처를 서성거리며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데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은밀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담장 밑을 샅샅이 뒤지며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나 물건을 주고받은 자국을 찾으려 했고 아주 작은 단서라도 발견하면 그것을 부풀려 정화를 참을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몸을 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는 오히려 조용한 틈을 타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숙부는 마당을 쓸고 있는 머슴을 불러 세워 다짜고짜 호통을 치며 최근 뒤뜰에서 수상한 것을 본 적이 없는지 캐물었습니다. 머슴은 겁에 질려 우물쭈물하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유라고 대답했지만 숙부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조차 숙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었고 평온했던 정승댁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안채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은 채 오직 시어머니의 병구안과 집안 장부 정리에만 몰두하며 숙부의 눈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의지와는 달리 마음속의 불안감은 숙부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점점 커져만 갔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었더래는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었지만 정승댁의 공기는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성준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단절과 마을의 흉흉한 소문을 전해 듣고는 자신의 존재가 은인에게 해가 되고 있음을 직감하고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책을 펴놓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한숨만 내쉬었고 자신이 받은 도포를 어루만지며 이 인연이 악연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숙부는 마침내 뒤뜰 담장 구석에서 작은 헝겊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화가 급하게 보자기를 넘기다가 찢겨 나간 천조각이었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조각이었지만 그 천의 재질과 색깔은 정화가 평소 즐겨 입던 저고리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숙부는 득에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그 천조각을 손에 쥐었고 이제야말로 정화를 무너뜨릴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숙부는 그 천조각을 품에 넣고 사랑채로 돌아오며 다가올 내일 아침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정화의 부정한 행실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닥쳐 닫힌 창문을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정화는 영문도 모른 채 가슴을 조여오는 불길한 예감에 잠 못 이루고 있었고 밖에서는 거센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며 긴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밤새도록 천둥과 번개가 치며 세차게 내리던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쳤지만 정승댁의 기와 지붕 아래에는 여전히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흙내음과 습기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고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흘리는 눈물처럼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정화는 오탄 눈으로 창호지 문을 바라보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는 어젯밤에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채의 숙부는 날이 밝자마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옷을 차려입고 안채를 향해 걸어왔는데 그의 품속에는 어젯밤 담장 밑에서 주운 찢어진 옷감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천조각 하나가 정승댁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게 해줄 열쇠라고 굳게 믿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아침부터 살기가 등등한 숙부의 모습에 놀라 기를 터주었고 그는 거침없이 안채 마당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정화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자 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천 조각을 꺼내어 마루 위로 내던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정령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부끄러움도 없느냐? 이것이 네 저고리 자락인 것을 모를 줄 알았더냐? 그의 고함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하나둘씩 안채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천조각을 본 정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떨리는 손을 옷소매 속에 감추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숙부는 모여든 하인들을 의식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여 정화의 부정한 행실을 꾸짖었는데 밤마다 뒤뜰 담장 밑을 서성이며 외간 남자와 물건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그는 과부가 밤늦게 담장 밑을 기웃거린 것만으로도 칠거지하게 해당하거늘 증거까지 나왔으니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화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숙부의 비난을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순수한 동기가 이렇게 추악한 오해로 변질된 것에 대해 억울함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숙부의 진짜 목적은 정화의 쫓겨남이 아니라 집안의 재산 관리권을 빼앗는 데 있었기에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하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정화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네가 순순히 곳간 열쇠와 장부를 내놓고 뒷방으로 물러난다면 내 이 일 안 덮어두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주마.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목소리에는 비열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제야 숙부가 처음부터 자신의 행실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물을 탐하여 자신을 몰아내려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정화는 숙부의 제안을 듣고 잠시 갈등에 휩싸였는데 만약 자신이 물러난다면 성준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녀 하나만 희생하면 선비의 앞길은 막지 않을 수 있고 시끄러운 소문도 잠잠해질 것이라는 유혹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곳간 열쇠를 넘겨준다면 숙부는 탕진을 일삼아 결국 시부모님과 집안 식구들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에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안채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늙은 행랑어멈이 조용히 다가와 정화의 곁에 섰는데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행랑어멈은 숙부의 서슬퍼런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화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마님,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늑대에게 고기를 던져준다고 배가 차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기를 내놓으라며 달려들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정화의 어지러운 마음을 단번에 정리해주는 죽비와도 같았고 정화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화는 두려움에 떨던 눈빛을 거두고 똑바로 숙부를 바라보며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숙부님, 저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니 뒷방으로 물러날 이유도 열쇠를 내놓을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화의 반격에 숙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더욱 거칠게 화를 내며 네가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하다니. 그렇다면 온 마을 사람들과 집안 어른들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밝혀주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숙부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정화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정막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숙부가 나간 뒤
정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마다 담장 밑을 서성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부정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굶주린 이웃을 돕고 학문을 숭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행랑어멈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와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담장 너머의 성주는 아침부터 정승댁 안채에서 들려오는 고성소리에 책을 덮고 마당으로 나와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숙부의 목소리에서 옥감과 부정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고 사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성주는 자신의 존재와 그가 받은 도움 때문에 죄 없는 은인이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고 더 이상 숨어서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주는 방으로 들어가 정화가 만들어준 도포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그 옷에 깃든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안 위에 놓여있던 붓을 들어 하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분과 상황, 그리고 정화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거짓없이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그는 이 글이 정화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라 믿으며 비장한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숙부가 퍼뜨린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 모여 정승댁 며느리의 일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럴 뿐이 아니다라며 정화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정승댁 대문만 바라보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숙부는 마을의 원로들과 집안의 어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정화의 죄를 부풀려 고해 바쳤고 오후에 정승댁 대청마루에서 문중회의를 열어 그녀를 처벌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승댁 마당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바쁘게 움직이며 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돗자리가 깔리고 병풍이 쳐졌으며 상석에는 집안의 가장 어른인 시아버지가 앉을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정화는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자신이 가난한 선비에게 베푼 호의가 과연 가문을 더럽힌 죄가 되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갓을 쓴 노인들과 마을의 유지들이 하나둘씩 정승댁 대문을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은 엄숙하고 근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숙부는 그들을 맞이하며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정화를 쫓아내고 재산을 차지할 생각에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화가 감히 어른들 앞에서 말대꾸도 못하고 수치심에 눈물만 흘리다가 쫓겨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 증인과 증거들을 점검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정화는 마당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집안의 살림을 기록한 장부로 쌀 한 톨, 콩 한 쪽까지 빈틈없이 적혀 있는 그녀의 정직함과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정화는 이 장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가문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숙부의 탐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증명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드디어 밖에서 며느님을 모셔오라는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정화는
행랑어멈의 걱정스러운 눈길을 뒤로 한 채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마당에 가득 내리쬐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정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설이 맞은 국화처럼 고고하고 애처로워 보였으나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오르자 시아버지를 비롯한 문중 어른들이 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숙부가 되게 양양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숙부는 정화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소리치며 기선을 제압하려 했으나 정화는 차분하게 시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담장 밖에 나뭇잎조차 흔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시각 초가집의 성주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 정승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면서도 잠시도 쉬지 않았는데 그의 손에는 자신이 쓴 글과 정화가 보내주었던 빈 그릇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주는 비록 자신이 가난하고 힘없는 선비일지라도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두려움 없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숙부의 일장연설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정화가 밤마다 담장을 넘어 외간 남자를 만났으며 집안의 재물을 빼돌려 그를 먹여 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감 조각을 흔들며 이것이 바로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라고 목청을 높였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정화를 질책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동요하지 않고 숙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정화가 입을 열려는 찰나 대문 쪽에서 잠깐 하는 크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와 좌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낡은 갓을 쓰고 다리를 저는 한 선비가 땀에 젖은 얼굴로 대문 앞에 서 있었으니 바로 성준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앞을 막으려 했으나 성준의 기세가 어찌나 당당하고 위엄이 서려 있는지 감히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성준은 뚜벅뚜벅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 앞까지 걸어왔고 정화는 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 정화는 그가 바로 담장 너머의 그 선비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주는 정화에게 정중하게 눈인사를 건넨 뒤 어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댁 며느님께서 밤마다 담장 너머로 구원해 주신 가난한 선비입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숙부는 갑작스러운 성준의 등장에 당황하여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라고 고함을 쳤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성준에게 말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성준은 품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도포자락을 보여주며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성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는데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그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렸고 거짓으로 덮인 오해의 껍질이 벗겨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부의 얼굴은 점차 흙빛으로 변해갔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정승댁 마당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두 사람의 순수한 마음과 이를 시기하는 한 사람의 검은 욕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품에 안고 있던 장부를 꽉 쥐며 이제야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집안을 지킬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성준의 옆에 나란히 섰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어른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침묵 속에서 선비 성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도포와 시가 적힌 종이는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도포를 펼쳐 보이며 이웃이 추운 겨울밤 죽어가던 자신의 생명을 구한 생명의 동아줄이었음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사사로운 만남이나 부정한 눈빛 교환도 없었음을 하늘에 맹세코 증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투명하여 거짓을 말하는 사람, 특유의 불안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노인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성주는 품에서 꺼낸 종이를 시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이 글은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담장 너머로 보낸 것이나 며느님께서는 혹여라도 외간 남자와의 글 주고받음이 가문에 누를 끼칠까 염려하여 단 한 번도 답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귀는 남녀 간의 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군자의 도리와 이웃을 향한 적선에 대한 감사를 담은 점잖은 한시였기에 그를 볼 줄 아는 문중 어른들의 표정은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젊은 선비의 기계와 며느리의 신중한 처신이 오히려 가문의 자랑거리가 될지언정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자 득에 양양하던 숙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급한 마음에 저놈이 며느리와 짜고 연극을 하는 것이다. 저 옷감은 우리 집 곳간에서 훔쳐낸 비단으로 만든 것이 분명하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숙부는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고자 하인들을 윽박지르고 삿대질을 해대며 난동을 부렸지만 그럴수록 그의 추한 탐욕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정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품에 안고 있던 두툼한 장부를 시아버지 앞 탁자에 올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묵직하게 대청마루를 울렸습니다. 정화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숙부를 똑바로 응시한 채 숙부님께서는 제가 곳간의 물건을 훔쳐다 외간 남자를 먹여 살렸다고 하셨으나 여기 지난 10년간의 모든 출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쌀 한 톨, 간장 한 종지까지 빈틈없이 기록된 내역을 짚어나갔고 선비에게 보낸 쌀과 옷감은 자신의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와 끼니를 줄여 모은 개인적인 재산이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내밀어 보인 장부를 꼼꼼히 훑어보았는데 붓글씨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갈하게 정리된 기록들은 그녀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곡간의 곡식은 축나기는커녕 흉년에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불어만 갔으니 며느리가 사사로이 재물을 빼돌렸다는 숙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모함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부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숙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불호령보다 더 무서운 차가운 분노와 실망감이 서려 있어 숙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숙부는 장부를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으냐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 순간 안채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행랑어멈이 참다 못해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행랑어멈은 눈물을 흘리며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저 숙부님께서 지난달부터 도박빚에 시달려 밤마다 곳간 열쇠를 훔치려 하셨고 며느님을 쫓아내고 안살림을 차지하려 하인들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인 한 방이 되어 숙부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렸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시아버지는 대청마루가 떠나갈 듯한 호통으로 숙부를 꾸짖었습니다. 내 너를 믿고 집안에 들였거늘 감히 조카 며느리를 모함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며 재물을 탐하려 들다니 네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더냐. 그의 불호령의 숙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하인들에게 명하여 그를 당장 집 밖으로 내치라 일렀습니다. 숙부는 결국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머슴들의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숙부가 쫓겨나고 나자 정승댁 마당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처럼 고요하고도 맑은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실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함부로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흩어지면서 우리가 며느님을 몰라보고 큰 실수를 했다며 자책했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다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정화의 억울함을 씻어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돌 아래 서 있는 성준에게 다가가 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젊은 선비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큰 오점을 남길 뻔했네. 자네의 그 올곧은 마음씨를 내 평생 잊지 않겠네. 성주는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몰라하며 저는 그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으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일러 성준에게 쌀과 고기를 넉넉히 내어주도록 명하고 훗날 과거에 급제하면 꼭 다시 찾아오라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성준이 물러가고 문중 어른들도 모두 돌아간 뒤 정승댁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화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시어머니가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느냐.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에서 정화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안주인을 향한 존경과 미안함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정승댁 기와 지붕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긴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던 검은 먹구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당에 심어진 소나무들은 저녁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듯 청아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고 다시금 꼿꼿한 자세로 돌아와 흐트러진 집안을 수습하고 저녁 준비를 서두르라며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더 큰 힘과 권위가 실려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부드러움이 깔려 있어 하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승댁 부엌에서는 모처럼 활기찬 도마질 소리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인들은 쫓겨난 숙부 때문에 마음 졸였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찾은 평온을 자축하듯 정성을 다해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솥뚜껑 위에서는 전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뚝배기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집안 가득 퍼져나가며 차갑게 얼어붙었던 집안의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상처 입은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정화는 직접 안채마당에 멍석을 깔고 하인들까지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한 상을 차리게 했는데, 이는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아랫사람들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넘긴 동지였기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행랑어 몸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한 그릇 가득 퍼서 정화 앞에 놓아주며, 마님,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십시오라고 덕담을 건넸고, 정화는 밥그릇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며느리의 지혜와 덕망을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며 자책했고, 시어머니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요. 앞으로는 더 귀하게 여겨야겠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노부부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마을의 밤 공기 속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들이 중심을 잡자 흔들리던 가문의 기둥은 다시금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하인들이 물러간 뒤 정화는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어제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달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담장 너머의 성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가 부디 편안한 밤을 보내기를, 그리고 그의 앞길에 밝은 빛만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성준 또한 자신의 초가집 마루에 앉아 정승댁 쪽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이 마치 꿈만 같이 느껴졌지만 손에 들린 쌀자루와 고기 꾸러미가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으신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말씀드리고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리며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주는 자신이 며느리의 결백을 밝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덕행이 자신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학문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정승댁과 성준의 초가집에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걱정의 불빛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과 평안을 기원하는 감사의 불빛이었습니다. 정화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누웠으나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그것은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슴 벅찬 감동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그녀는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다르게 상쾌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더 이상 정화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칭찬하며 자신들의 경솔함을 반성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시 명문가 며느리는 다르다는 말이 돌았고, 정승댁의 위상은 예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화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하인들의 눈빛에는 전보다 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난 숙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 먼 타지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훗날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정승댁은 다시금 예전의 평온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되찾았고 담장 안팎으로는 따뜻한 인정이 흐르는 사람 사는 집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정화와 성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고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밤에 몰래 담장 밑을 서성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성준을 응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성준 역시 정화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밤늦게까지 들려오는 성준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저 소리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화 역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곤 했는데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선율이었습니다. 시련 뒤에 찾아온 평온함은 더욱 달콤하고 값진 것이어서 정승댁의 하루하루는 축복처럼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어느 밤, 정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소동을 담담하게 회상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떨림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남은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심은 통한다는 깨달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주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준이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고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감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절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산과 들에 오색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는데 정승댁의 높은 담장 안에도 평온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파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냈고 곳간에는 핵곡식이 가득 쌓여 하인들의 얼굴에도 넉넉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지난날의 불미스러운 소동은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집안 사람들을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며느리 정화가 있었습니다. 정승댁 안주인으로서 정화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었으나 그녀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부모님을 섬기고 아랫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며 노부모의 건강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하인들의 처소까지 둘러보며 겨울 채비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자애로움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화가 지나갈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고 그녀의 덕행을 칭송하는 소리는 인근 고을에까지 널리 퍼져 정승댁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한편 담장 너머의 선비 성주는 드디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날 채비를 마쳤으니 이는 오랫동안 갈고 닦은 학문을 세상에 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책을 읽던 습관을 잠시 멈추고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보찜 속에는 책 몇 권과 붓, 벼루, 그리고 정화가 지어준 그 두툼한 도포를 가장 소중하게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성준에게 있어 그 도포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용기의 원천이자 보이지 않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성준이 떠나는 날 새벽,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정화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뒤뜰 담장가에 서서 그가 떠나는 기척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성준이 늙으신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올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정화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먼 길 오가는 동안 무탈하기를,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뜻을 이루어 당당하게 돌아오기를 비는 그녀의 기도는 새벽 공기를 타고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성주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 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승댁 쪽을 뒤돌아보았는데 비록 안개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그는 담장 너머에 정화가 서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시금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정화는 성준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고 날이 완전히 밝아서야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안채로 돌아와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떠난 뒤 마을은 절간처럼 고요해졌고 밤마다 들려오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사라지자 정화는 마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더욱 집안일에 몰두했고 틈틈이 성준의 노모를 챙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을 시켜 남몰래 쌀과 반찬을 성준의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추운 날에는 객감을 넉넉히 넣어주어 홀로 계신 노모가 외롭지 않게 보살폈는데 이는 성준에 대한 그녀의 신뢰이자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정승댁 안방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랑채에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며느리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떠주는 뜨개질 솜씨에 감탄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눈 내리는 밤이면 창문을 열고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성준의 안부를 걱정하곤 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도 애틋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자 마을 곳곳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매화나무 가지마다 꽃망울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올해 농사를 의논하며 활기를 되찾았고 정승댁 하인들도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집안 단장을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에서부터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양에서 내려온 파발마와 함께 금이 환영하는 성준의 행렬이었으니 그가 이번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받고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뛰쳐나와 환호성을 질렀고 성준의 노모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색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성준의 모습은 늠름하고 위풍당당하여 예전의 가난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나 어머니를 향해 큰절을 올리는 효심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준의 급제 소식은 삽시간에 정승댁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전해졌고 정화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하인들에게 가장 좋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거울 앞에 앉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크게 기뻐하며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성준을 기다렸으니 이는 가문의 경사나 다름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준은 집에 도착하여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곧바로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정승댁으로 향했는데
이는 자신이 오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은인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마루 밑까지 내려와 두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하인들도 모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주는 시아버지께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며 대감마님의 은덕과 격려 덕분에 무사히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승댁 사랑채에서는 마을 잔치 못지않은 성대한 주안상이 차려졌고 시아버지는 성준을 상석에 앉히며 귀한 손님으로 대우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고 성준은 한양에서 겪었던 시험장 풍경과 벼슬길에 오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이야기하며 좌중을 즐겁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성준의 총명함과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마을에서 나온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정화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다과상을 직접 들고 사랑채로 들어갔는데 그녀가 나타나자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성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화에게 깊은 눈인사를 건넸고 정화 또한 수줍은 듯하면서도 당당한 미소로 그에게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고 진한 신뢰와 존경의 눈빛이 오갔으며 이는 오랜 시간 인내와 믿음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과도 같았습니다. 정화가 성준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을 때 성준은 잠시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지어주신 도포 덕분에 한양의 매서운 추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옷은 제게 갑옷보다 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화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선비님의 굳은 의지가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백성을 위한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기쁨이 녹아들어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승댁 마당에는 수많은 등불이 밝혀져 대낮처럼 환했고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술과 음식을 나누며 성준의 급제를 축하했습니다. 담장 안팎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기억은 모두 씻겨나가고 오직 화합과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성준은 마을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술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정승댁에는 다시금 평온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뒷정리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고 시부모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화는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밤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을 올려다보았는데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며 세상 모든 것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가슴속에 품었던 무거운 짐들이 모두 사라져 깃털처럼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성준 또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을 청했는데 그의 낡은 초가집에도 달빛이 스며들어 마치 궁궐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참된 관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점에 정화라는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이 있었음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여느 때보다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고 창문을 열자 맑은 새소리가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라 집안 가득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빗질 소리는 경쾌한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정승댁의 하루는 그렇게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평화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승댁 며느리와 가난한 선비의 아름다운 인연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기억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부르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이 소박한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등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저 달빛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